녹화하기 전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안 돼 있었던 그렇죠. 상황. 막상 이제 저희가 방송을 확인할 때에는 고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 없어라고 발언을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 연준 너희들 바뀔 거잖아라고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보다는 데이터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데이터를 딱 봤더니 지표가 되게 강하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강하게 발언하고 데이터를 보니까는 저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도 이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뭐 금리 관련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자주 네. 저희가 모시게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간밤에 일단 이슈가 단연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인터뷰 네, 영상이었는데 맞습니다. FOMC 회의하고 그렇게 큰 어떤 틀에서의 차이는 없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1월 FOMC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는 동결한다. 네. 근데 인하도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스탠스가 좀 보여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1월 FOMC 이후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3월 인하를 배제를 하다 보니까는 네. 3월은 아니네. 그러면은 근데 5월 아니면 6월에 시작할 거잖아. 그리고 매 회의 시작할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제 5월에 시작을 하면은 상반기 5월하고 6월 그리고 네. 하반기에 4차례가 있는데 그래서 6차례 인하를 반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자에서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여전히 이제 12월 FOMC에서 3차례 인하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크게 바꿀 만한 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시장에 이제 반영돼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실히 좀 과도하다라는 거를 좀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하루 차이인가요? 네, 녹화를 맞습니다. 했기 미리 때문에. 녹화를 그러니까요. 놓고 이제 나중에 네. 틀어주는. 아. 저도 사실 이런 경우를 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례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녹화하기 전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안 돼 있었던 그렇죠. 상황. 뭐 연준이 미리 알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연준 위원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었고, 근데 막상 이제 저희가 방송을 확인할 때에는 고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진짜 보면은 와, 미국은 강하다. 진짜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강하구나. 경제는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 네, 있었던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사실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 없어라고 발언을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 연준 너희들 바뀔 거잖아라고 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보다는 데이터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되게 강하게 금리 인하 없어라고 발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딱 봤더니 지표가 되게 강하거든요. 네. 고용자 수뿐만 아니라 임금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사실은 전월 대비 0.6%.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0.3%였으니까는 그냥 상술적으로 이제 2배 가량의 높게 나온 건데, 파월 의장이 강하게 발언하고 데이터를 보니까는 저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네라는 말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금요일 그리고 이제 전일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한 이틀 이 영업일 사이에 한 20bp 이상의 이제 금리가 상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몇 가지만 짚어보면 질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까지 나온 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걸 조금 더 길게 보고 네.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건 뭘로 보면 됩니까? 뭐 결국에는 네. 파월 의장이 보는 게 물가라든가 고용 두 물가, 가지 고용. 네, 네. 두 가지 책무가 이제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동일합니다. 우리의 두 가지 책무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고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 근데 물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경제에서 데이터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은 다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물가 그리고 고용인 건데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단단한 거죠. 특히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둔화는 되고 있지만 요게 이제 요 둔화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혹은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건지 하반기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뭐 최근에 이제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가 고용 시장이 워낙에 탄탄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서비스 제품, 서비스 상품의 원가의 대부분은 그냥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이 임금이 올라가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마진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격 올려야지만 마진율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시 제품 가격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월 그리고 연준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지금 이제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 예를 들면은 물가가 45도 기울기 각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계속해서 되는지 이제 향후에 더 몇 개월의 데이터를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FOMC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어제는 어떤 방점의 의미에서 좀 시장이 네. 놀랐다고 할까 반응을 한 걸까요? 장 초반에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낙폭을 키웠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네.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고용 지표를 같이 조금 함께. 봤더니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신뢰할 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제 그때도 사실 연준의 발언은 동일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기대 과도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표가 그렇게 막 썩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의 입보다는 데이터를 더 신뢰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엔 이제 반대인 거죠. 연준이 발언을 했는데 데이터도 굉장히 강하게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네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지표가 안 좋아져서 꺾여 내려가면서 빠르게 인하를 해서 그리고 쭉쭉 인하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달려왔는데 이렇게 못하겠네?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 가격이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점도표에서 24년까지 4.6%까지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봤는데 여전히 뭐 동일하냐? 네. 그랬더니 물론 뭐 그건 개별적인 예측이고 3월에 그 점도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긴 하지만 극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볼 수 있는 겁니까? 3월은 일단 거의 물 건너 네. 간 걸로 지금은 보고 있는 거고 네, 몇 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제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러니까 12월 FMC에서 점도표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 발언을 보면은 세 차례 인하 전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연준위원들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중간값을 이제 연준의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세 차례 인하 전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12월 F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상반기 인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네, 시장이 상반기 인하를 생각했던 거지.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시는 연준 위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반기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세 차례 인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12월 FMC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망이 바뀐 건 없고 올해 하반기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내 세 차례 인하가 반영될 거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좀 더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 지표랑 그다음에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 이후에 글로벌 IB들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이제 뒤로 미루고 금리 인하 폭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월 인하 확률도 10%대까지 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괴리가 좀 크다가 10%까지 이제 내려온 거니까 거의 뭐 네, 이제는 맞습니다. 기정사실로 3월은 아니구나 이렇게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포인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한 게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뭐 계속 이제 보면은 파월이라던가 연준 위원들이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안 꺾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도 이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3월에는 정말 네. 안 내릴 거다라는 네. 의지를. 네. 이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방향을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방향을 조금 아니네 싶어서 다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런 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발을 어떻게 신중하게 내딛느냐 그걸 데이터를 조금 더 네, 많이 맞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인플레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려올 거라고 본 거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를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 죄송합니다. 물가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거는 네. 이게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게 추적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겟이 2%인 거잖아요. 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타겟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지형의 지정적 리스크, 그리고 고용 시장 타이트한 것,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인하를 생각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완화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물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뒤에 후행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2021년에 물가는 트랜지토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후행적으로 대응한 상황이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비판도 많이 받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려올 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물가가 내려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이 내려온 물가를 가지고 인하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물가가 계속 둔화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미국의 지표, 경제 지표도 굉장히 단단한 상황.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면은 연준도 이제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수요가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지표 자체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물가가 확실히 2% 타겟으로 내려간다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스탠스이고. 계속하는 얘기지만 데이터가 더욱더 네, 계속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준율 인하 0.5%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공고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유동성이 약 1조 위안 185조 원을 제공한다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네. 시중에 왜 유동성을 공급하냐라고 보면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데 중국은 아니에요. 정반대죠. 그렇죠. 이게 코로나 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좀 장기간에 계속 경제를 봉쇄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경제를 풀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풀면서 뭐 많은 전망 기관들이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중국이 드디어 몇 년간의 코로나 봉쇄를 끝내고 드디어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그럼 중국 성장이 굉장히 쭉쭉쭉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별게 없었어요. 기대와 다르게. 네. 네. 성장이 생각보다 내수 소비가 생각보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이제 개인들의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 좋죠.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개인들의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시중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중국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2021년 고점 대비로도 이제 절반 가량이 떨어진 상황인 거고 마이너스 50% 가량이 하락을 한 상황인 거고 어제 이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2019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의 최저점은 2020년 코로나 때였어요. 2020년 3월. 근데 그때보다 더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그리고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뭐 가격이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빠른 하락 어떤 거든 이제 빠른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게 이례적으로 인민은행 뭐 총재가 지준율 인하 먼저 발표하고 폭도 예상보다는 좀 컸다. 이게 네. 의지가 어쨌든 좀 급하다, 있다, 네. 뭐 이런 걸로도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부양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조금 경제 상황이 급하다.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네.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금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조금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평가도 좀 이어져서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네, 결국에는 관심 지금 모아지니까, 보시면은 네.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땜빵이에요. 네. 일시적인 이제 메꾸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결국에는 성장,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거기에 더 이상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잡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이 정도면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거야라는 이런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이런 경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확신이 생기긴 아직은 좀 멀은 거죠. 결국에는 이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하락을 막고 반등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속도를 조금 줄여주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고 생각보다 뭐 인민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가격의 이제 방향성이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